요약집에 이제 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채권 관리 흐름을 이제 도식화 시켜 놓은 건데, 자, 우선 채권이 발생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채권이 발생되어졌을 때는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금 계약도 있고 대출 계약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금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환 의무를 지게 되는 채무자의 입장이고, 대출에 있어서는 이제 채권자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후에 이제 동산에 있어서 이제 이걸 현가를 시켜서, 아니면은 이제 금전 채권에 있어서 현가를 시켜서 이제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 이런 걸 할 경우에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채권 관리의 흐름에 보시면은 이제 채권이 발생될 경우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금일 경우에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여신에 있어서 대출 채권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생이 되어졌는데 정상적으로 이자가 납입이 되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정상 채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요주의와 그 다음에 정리 대상 채권 해서 고정이하 채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생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정상일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이자 채권을 내지 않는다. 이러면은 정리 대상 채권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고정 이하 채권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관을 시켜서 법적 절차를 진행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발생과 정리 대상 채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지금 채권 관리의 이제 기본서 사항에 있어서 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1장에 있어서는 이제 채권의 이제 흐름도 이제 총론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보전 관리입니다. 보전 관리. 자, 보전 관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보전 관리에 있어서는 만약에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자, 채권자는 금융기관 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에 있어서 변동이 발생이 되어졌다. 그래서 조합장이 바뀌었다. 아니면은 농협이 합병이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을 했다. 아니면은 채무자가 회생이 들어갔다. 아니면은 담보물에 있어서 변동이 일어났다. 자, 이런 상황이 변동이 이루어졌을 때 보전관리, 우리가 돈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의 회수는 지금부터 이제 임의라고 하는 것은 셀프입니다. 셀프,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임의 회수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서 그 사람이 와서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에 해서 돈을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 회수가 이루어지면은 여기에서 바로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회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돈을 현금으로 들고 왔을 때, 아니면은 물건으로 들고 왔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대리환급 충당을 할 때, 아니면은 상계를 칠 때, 그러니까 상계를 치는 것도 법원에 가서 상계 신청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그냥 바로 상계를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임의회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의회수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채무자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를 가지지 않고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 대상 채권, 그래서 고정이하 채권으로 해서 지금 이때는 이제 우리가 법적 절차를 실행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원을 통해서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법적 절차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서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대표주자로서 저당권을 우리가 설정을 해 놓았다. 아니면 질권을 설정을 해 놓았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담보권을 실행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보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담보권이 없을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어떤 권리냐 하면은 그 채무자로부터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권을 실행한다고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면은, 자, 대출을 할 때부터 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그걸 등기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우리는 저당권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자, 현금화 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법원에서는 경매를 진행을 시켜서 배당이 떨어지면은 그 돈을 우리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담보권을 설정해 놓지 않은 신용대출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한 그런 권리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런 권리를 이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빼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보전 절차를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나서 그 재산을 동결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부동산이면은 경매 절차를 진행을 시키면은 여기서는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담보권을 실행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그것이 경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하고 집행권원을 받아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요 경매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원천이 이미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느냐 아니면은 집행권원을 따로 법원으로 부여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천이 달라지는 거지 경매를 실행하는 것은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은 만족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경매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실제 담보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10억이었는데 이게 금액이 쭉 떨어져서 지금 현재 시세는 6억이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을 7억을 해줬다. 이렇게 되면은 시세가 6억이기 때문에 6억에 낙찰되더라도 우리는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배당에 참가하자는 거죠. 우리가 배당에 참가하자. 원래 이제 금융기관은 부동산 업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우리가 돈 빌려주고 우리가 취득한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경매에는 불참이 원칙입니다. 불참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경매에 참가하지 않겠답니다. 그렇지만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겠다는 거죠. 우리가 비업무용 자산으로 취득하겠다. 그러면은 이 말은 다시 시세가 올라가면은 그때 나가서 팔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는 채권 관리는 요렇게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특수 절차 관리는 이제 회생과 파산입니다. 회생과 파산. 자,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법원에서 주관해서 회생을 시키거나 파산을 시켜서 일정 금액만큼 해서 조금이나마 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대상 채권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신용대출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하고 집행권원을 받아왔지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실채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부실채권은 회수의무과 추정손실이죠. 그러면은 부실채권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재산이 없다. 이러면은 이 채권이 발생 시부터 해서 정리대상 채권으로 들어갈 때까지 해서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1%, 10%, 20%, 55%, 100%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비용으로 다 빼가지고 적립을 시켜 놓고 있는 그 돈하고 대출 채권하고 이제 퉁치는 거죠. 퉁쳐서 상각을 시키게 됩니다. 상각을 시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충당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하고 대출채권하고 상각을 시키고, 그러면은 우리 BS 상태에서는 대출채권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BIS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정에는 없지만 우리가 끝까지 받아야 되는 채권들이다. 이게 특수채권이라는 거죠. 그럼 특수채권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로또를 맞게 된다 이러면은 받겠죠. 그런데 로또를 맞지 않는다 이러면은 못 받겠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시켜서 이제 포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채권 관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보전, 회수, 정리, 그 다음에 비용무용 자산 취득,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전체가 이제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은 정리대상 채권 해서 고회추입니다. 그리고 부실채권은 회소임과 추정손실. 자, 특수채권은 상각채권. 자, 상각채권에는 상각을 시킬 때에는 이자는 상각시키지 않는다죠. 이자는 상각시키지 않는다. 자,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졌다 이러면은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특수채권으로도 넣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신건전성 분류에 있어서 이제 정료 고회추가 있고, 자, 대출금 해서 대유가 신미인데, 대출금에 있어서는 지금 기간상으로만 봤을 때는 1개월, 3개월, 12개월입니다. 1개월, 3개월, 12개월. 자, 신용카드는 더 짧은 거죠. 136입니다. 6. 그러니까 6개월이 대출금하고 다릅니다. 자, 그리고 유가증권은 고정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요주의, 회소임문, 추정손실 이렇게만 가고, 가지급금은 아예 정상이든지 아니면은 못 받든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이지만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신건전성 분류는 이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 변경 결정권자는 지점장이나 아니면은 상임인사나 전무가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류 기준에 있어서 일단 원칙으로는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분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단위가 일단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돈을 갚지 않을 리스크를 가장 최대로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적립을 시켜놔야지 이게 사고가 터지더라도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자,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건별로, 대출 건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별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건전성,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탁금담보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대손보전이 되는 대출금, 자, 정상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보험 할인, 그리고 회생 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주택 가격이 주거용 담보대출의 그 담보된 물건의 가격이 하락될 경우에는 이렇게 건별로 분류할 수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주택담보대출 요거가 예외 사항이 있다.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 예비로 하는 이제 사전 채무조정, 그리고 본게임인 이제 채무조정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확정 시점에 무엇으로 분류를 하느냐. 사전 채무조정의 확정 시점에는 요주의로 분류하고, 채무조정의 확정 시점에 있어서는 고정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되는 게 다르죠. 그래서 확정이 시작이 요주의에서 시작해가지고 정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고정으로 확정이 되어져서 요주의 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가느냐,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주의, 고정. 그래서 이거는 사전. 자, 이거는 이제 채무조정.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자, 사전 채무조정일 때는 확정의 요주의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6개월이 정상적으로 납입이 되면은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정으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 이제 3분의 1, 48회차 이상으로 되면은 이제 요주의로 가게 되고, 요주의에서는 다시 1년으로 되게 됩니다. 자,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읽으면은 이게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표처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 사전일 때는 확정이 요주입니다. 확정이 요주이고 그 다음에 6개월 표시해 놓고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정상으로 되는 것이고, 재무조정일 때는 확정 시점에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3분의 1 48회차 하면은 요주위로 올라가고, 요주위에서 다시 1년으로 정상으로 상환이 되면은 정상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를 옆에 이제 그려 놓으시면은, 이제 이 표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글씨로 쭉 지문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무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인 농축기업 자체 채무조정 여시는 확실한 경우로서 1년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자, 고정으로 분류를 시키는 경우에는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입니다.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자, 그리고 추정 손실은 초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생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채무자 갑이 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면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신용카드 회사에서 현금 서비스를 다 받았겠죠. 해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다 받았다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대출로 쓰고 있는 게 만약에 5천만원이다 이렇게 되었고, 이 사람이 매달 근무를 해서 만약에 300만원의 월급이 있다, 그리고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3명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는 거죠. 그러면은 부채증명서를 떼 가지고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해가지고 매달 50만 원씩 납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50만 원씩 하면은 1년 하면은 600만 원, 그리고 5년 하면은 이제 3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3천만원 매달 50만원씩 납부하면은 이 5천만원에 대해서는 다 없애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천만원인데 3천만원만 상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3천만원으로 해서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확정된 3천만원 여기에 있어서는 고정으로 분류를 시키는 것이고, 이걸 초과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추정 손실이라는 거죠. 회수 의무도 아닙니다. 회수 의무는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받거나 못 받거나 두 가지로 딱 나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산 건전성 분류에 있어서 이제 연체 대출금입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그리고 만기 전에 이자가 미납입되어 있고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거나, 자, 납입 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까지 납입되지 않은 거,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주의하실 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개월 경과까지의 이자가 납입되지 않고, 납입기일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하지 않은 것, 위에 있는 지문이 나오면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 상환기일에 미상환되어 있는 것, 미결제되어 있는 상환보험 할인. 네. 자, 그리고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자, 원칙은 고정이하 분류 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고정이하 분류 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내인 경우에는 최종 담보 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가 착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리고 예적금, 그리고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로서 담보의 최종 감정일 또는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총대출금에 대한 담보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그리고 회생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최종 담보 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외인 것이고, 그러니까 최종 담보 평가액을 우리가 회수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고, 원칙은 지금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그때마다 각각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때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계속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산정하느냐,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산정하느냐, 아니면은 최종 마지막 돼 있는 걸 가지고 회수예상가액으로 산정하느냐. 해서 자, 3개월 이내이다 이러면은 마지막에 썼던 것 가지고 그냥 쓰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이제 자산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서 정상은 이제 1개월 미만입니다. 그리고 정상이죠. 자, 그리고 요주의입니다. 자, 요주의는 주의를 요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간상으로는 1개월, 3개월이고, 자, 1개월 이상 연체 중입니다. 그러면 1개월 이상 연체 중이면은 12개월 연체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12개월 연체인데도 이게 만약에 회수 의무로 포함되지 않고 고정으로 포함된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대손보전 대신해서 누가 갚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금액은 자, 요주의로 분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은 정상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신용불량 거래처이기 때문에 이때는 요주의로 분류한다. 자, 그리고 고정이하 대출금 보유 채무자의 총대출금 중 회수가 확실시되는 담보해당 금액. 그래서 자, 국채, 지방채가 발행한 채권, 그리고 금융기관 보증, 그리고 상업보험 정상결제가 이루어지는 상업보험 할인, 그 다음에 공익채권. 네모 박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앞쪽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이제 건별로 분류할 수 있는 대출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회생계획에 따라서 1년 이상 원리금이 상환된 회생채권, 그리고 기업개선 작업 대상 업체 확정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자, 그리고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관련 여신 중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 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지금 배당금에 대해서 받아가는 금액에 대해서 뭔가 변동사항이 생기면은 이때는 고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부실징후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해당 조합과 2년 이상 연체 없이 거래 중인 법인대출이거나 아니면은 공동대출 중 주관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하지 않고 정상으로 업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실징후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 잠식, 그리고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될 때, 3개월 이상 조업 중단, 최근 3년 연속 결손, 그리고 6개월 이내에 1차 부도. 자, 그래서 3개월, 6개월, 3년입니다. 3개월, 6개월, 3년. 이게 부실징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의 예시입니다. 고정. 자, 고정의 예시에는 여기 물결 표시가 있죠. 자, 물결 표시에는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다음 중 자산 건전성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자,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의 총대출금 중 자, 물결 표시가 있으니까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은 그 다음에 고정으로 분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이 나오면은 맞는 지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은 고정으로 분류한다. 폐업 중인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에서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은 고정으로 분류한다. 법규정 위반 대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이제 동일인당 대출 한도죠. 그래서 적출일 현재 정상적 신용 상태면 3개월 이후부터 고정 이하로 분류한다. 분류 기준이라도 정상적 신용 상태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액만 이제 고정으로 분류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회생 절차 진행 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은 고정으로 분류한다. 자, 일부 부실 징후 법인 중 1개월 이상 연체 사실이 있는 법인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은 고정으로 분류한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1개월 이상입니다. 이게 3개월로 나왔을 때 틀렸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서 신용불량 거래처로 등록된 거래처의 등록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해당 거래처의 총대출 중 회수 예상가액은 이제 고정으로 분류한다. 자, 그렇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경감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요주의로 분류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 신청 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손 보전을 신청하지 않은 정부 또는 이제 농심보의 이제 담보대출금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은 고정으로 분류한다. 자, 그리고 회수 의무입니다. 회수 의무는 자, 고정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그 다음에 회수 예상가액 초과 금액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자, 그리고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입니다. 기간으로 했을 때 일반 대출금은 1개월, 3개월, 12개월이죠. 그래서 이제 12개월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제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 예상가액 초과 금액은 회수 의문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정 손실입니다. 자, 추정 손실은 손실로 추정하자는 거죠. 손실로 추정하자. 못 받겠다. 그래서 12개월 이상. 자, 소송 패소, 그리고 상환 가능성이 없을 때, 그리고 소송 패소가 확실할 때, 그리고 회수 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할 때, 그리고 폐업했을 때, 그리고 대손 신청 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여기서 손비 처리가 불가피할 때, 이때는 추정 손실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의 건전성 분류 기준입니다. 자, 신용카드는 일반 대출금하고 다르게 1개월, 3개월,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6개월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증권도 이제 3개월, 6개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예상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70%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 70%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평가 대상 면적, 그리고 최종 담보 평가액에 의한 회수 예상가액 산정. 해서 부동산은 민맥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중, 그 다음에 보증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에 있어서는 이제 1%, 10%, 20%, 55%, 100%. 자, 그렇게 이제 충당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관리 원칙에 있어서는 자, 이제 원칙은 지체 없이 정리를 해야 되고 실효성, 실익성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안 되면은 특수채권으로 상각해서 특수채권으로 넘겨야 된다. 자, 그리고 정리대상 채권의 이관입니다. 자, 정리대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이하 채권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관은 자, 원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관 전 조치사항에는 착수 예고, 그리고 재산조사 보전 처분, 그리고 상계. 자, 그리고 이관 감사는 생략하는 게 원칙입니다. 생략하는 게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기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가 확실시되면은 다시 지점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리고 관리 총칙에 보시면은 이제 법적 절차 착수 통지서를 보내고, 그리고 절차 실행 전 조사 사항으로 이제 재산 조사, 재산 상태, 그리고 회수 실익 검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재산 조사에 있어서는 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재산 조사 생략 대상자는 200만 원 이하입니다. 200만 원 이하. 그런데 비용, 원금, 이자, 비리원 다 합쳐서 200만 원 이하입니다. 200만 원 이하. 자, 그리고 재산 조사 시기는 정리 대상 채권 발생 시부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대상 채권 발생 시부터. 자, 그리고 최초의 재산조사 외에 계속적인 재산조사는 연 1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조사 생략 대상입니다. 그래서 파괴 신농체, 그래서 파산 선고 후, 회생 진행 중,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 중, 그리고 전문 기관에 위임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위임받은 자산 회사에서, 관리회사에서 재산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인 재산조사는 종전 재산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견이 되어지면은 지체 없이 가압류 가처분을 실시한다.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을 했더라도 거기에 또다시 다른 채권자가 이제 재산권을 이제 행사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결재를 얻어서 채권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년마다 떼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혹시나 없어진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보존 조치로서 이제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촉탁 등기, 집행 위임, 그리고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가 경매 기타 법적 절차 취하를 요청할 때 취하가 가능한 경우 해서 법적 절차 취하는 취하시켰다가 다시 또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돈만 가지고 오면은 취하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회수를 했다, 담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제 미수이자와 비용, 원금 빼고 나머지에 있어서 정리하고 우리 지금 이 불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더 이익이 있을 때는 취하를 시켜줄 수 있다. 자, 실익이 없을 경우, 그리고 담보물 시가에 비해서 현저히 저가로 매각됨에 따라서 채권 부족액이 과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그리고 법적 절차의 취하와 집행 면제입니다. 채무관계자에 대한 법적 절차 집행으로는 관련 채권의 원금 회수에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 재산의 법적 절차 집행으로 인한 회수 예상가액 이상 채무관계자 또는 제3매수인이 변제하는 경우에는 정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서 해당 물건에 대한 법정 절차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법적 절차 집행 면제를 하게 되면은 그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똑같은 채권에 대해서 더 이상 법적 절차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채무관계자나 제3매수인이 자, 관련 채권의 원금, 비용 포함해서 이상을 변제하면서 이자 감면하고 법적 절차 집행을 동시에 신청하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자 감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적 절차 집행 면제는 특정 채권의 회수를 위한 특정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 집행을 일정한 요건 하에 취하하고 관련 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을 면제한다는 의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 취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취하는 취하시켰다가 다시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다. 채무 면제는 아예 채무가 없다라고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집행 면제하고 다르다. 이제 차이점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해서 파괴신 농채, 그리고 채무 면제는 이제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당연히 채무를 면제해 줬기 때문에 집행도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면제는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법적 절차 취하는 이제 법적 절차를 실행했다가 취하시켰다가 다시 또 법적 절차를 할 수 있고, 이제 집행 면제는 이제 같은 재산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다시 법적 절차를 실행하지 않겠답니다. 자, 그리고 법적 절차 비용의 처리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이제 우리가 가지금으로 냈다가 이것이 다시 돌려받는데 돈이 이제 우리 무중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이 바뀌어 버리면은 이 돈이 이제 왔을 때 정리를 제대로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돈이 남아가지고 채무자가 돈을 납부한 것인데 돈이 남아가서 왔으면은 그걸 우리가 다 정리하지 못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것하고 상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채무자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잘못 이제 유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미유 환급금은 기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환급 시에는 기타 가지급금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 비용 전액 상환 시에는 채무자의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채무관계자에게 통지한 후에 예금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환급 예상액은 매분기 1회 이상 미정리 사항을 조사하고 매년 말 기준으로 정리 계획을 작성해서 책임자의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감사 시까지 보관하도록 되어져 있겠습니다.